감히 네가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의 중대사에 끼어들어?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자리를 알아야지, 자리를. 친척들마저 합세해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완벽한 프랑스어에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하나둘 닫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던 시어머니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마에 피가 맺힐 때까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빛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원목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은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붉은 장미꽃 한 송이까지 정확히 45도 각도로 꽂혀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대째 이어져 온 대형 종합병원 강행강 메디컬 센터에 존망이 걸린 투자 유치 만찬이었습니다. 병원장 강도연은 만찬장 입구에 서서 손수건으로 이마를 연신 닦아냈습니다. 무리한 병원 확장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이 묶여버린 지금 외국계 거대 의료재단의 투자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강도연 옆에 선 김명희는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은식기의 각도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꽃꽂이 한 송이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자 직접 손으로 바로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요. 이거 못 따내면 병원 문 닫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어. 괜한 소리 말고 당신이나 신경 써. 강도연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은식기 각도부터 꽃꽂이까지 내가 다 챙겼잖아요. 명희가 눈을 치켜뜨며 받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만찬장 후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태준의 뒤편으로 한 여자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만찬장 안쪽을 한번 둘러보더니 식탁 가장 끝자리에 소리 없이 앉았습니다. 명희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명희가 성큼성큼 태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며 이를 갈 듯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오늘 같은 자리에 왜 저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어머니, 지연이는 제 약혼녀예요. 가족 행사에 함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족? 보육원 출신이 무슨 가족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제발 좀. 손님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저런 애 데리고 다니면 네 체면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니? 제 체면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돌아섰습니다. 명희가 지연이 앉은 쪽을 힐끗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만찬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4명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를 이어 외국계 의료재단의 BVIP 임원진 5명이 일렬로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임원진은 통역의 뉘앙스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 거래를 파기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들이었죠. 강도연이 양손을 앞으로 모으며
최대한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임원진은 고개만 가볍게 까딱했을 뿐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도연의 비서가 새하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는 강도연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통역사가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삼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식기를 쥐고 있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강도연이 비서의 옷깃을 움켜쥐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당장 수소문해 봤어? 연락 가능한 분들 전부 돌렸는데 의학 전문 프랑스어와 고급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지금 어쩌란 말이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다급하게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소. 의식이 없다고. 뭐라고요? 아니, 오늘 같은 날에 사고를 당해? 그럼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꼴인 거 아니오. 강도연이 이를 악물며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BVIP 수석 대표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고급 영어로 짧게 대꾸했지만 만찬장의 그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석 대표가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도연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명희가 남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뭐라도 해요. 저 사람들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내가 뭘 어쩌란 말이오. 프랑스어를 내가 하나, 당신이 하나. 강도연의 사촌 형이 냅킨을 구기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통역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꼴이 뭐야? 도연아, 이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할 짓이냐? 형님,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만찬장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탁 가장 끝자리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블라우스 소매를 가볍게 여미며 똑바른 자세로 강도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만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네가? 명희가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손톱이 지연의 팔뚝에 파고들었지만 지연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중대사에 끼어들어? 당장 나가. 명희가 지연을 문 쪽으로 밀어붙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강도연의 사촌 형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즉,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자리를 알아야지, 자리를. 옆에 앉은 친척 부인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애가 통역을 해? 프랑스어가 뭔지는 알기나 하나 몰라.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건지.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투자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닥쳐. 저 애가 나서면 더 망해. 고아가 무슨 프랑스어야. 응? 명희가 태준까지 밀어붙이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명희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시선을 돌려 BVIP 임원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억양의 프랑스어가 만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품격 있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수석 대표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지연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수석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의자를 다시 당겨 앉았습니다. 명희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뚝 멈췄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며 병원의 핵심 연구 기술과 향후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용어와 재무 관련 표현들이 영어와 프랑스어를 넘나들며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원진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익 모델의 허점을 파고드는 매서운 질문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이마에 다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재무 구조와 수익 전망을 명확한 논리로 풀어내며 임원진이 우려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되물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옆에 앉은 임원에게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대체 누구인가? 우리 재단 출신 통역사보다 훨씬 뛰어나군. 지연이 수석 대표의 말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다만 이 병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석 대표의 굳었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진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당초 예정에 없던 추가 투자 조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지점 설립까지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BVIP 임원진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석 대표가 직접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지연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명희는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져 있었고 진주 목걸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혀를 차며 조롱했던 친척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태준이 환한 얼굴로 지연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태준아. 손이 아직도 떨려. 지연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그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투자 가계약서 준비해.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뛰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백억 원대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강도연은 만찬이 끝난 뒤 태준과 지연을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병원을 살린 건 지연이야. 지연이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집안은 끝장이었어. 강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태준이와 지연이의 결혼을 허락하겠소? 명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고아 출신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겠다고요? 오늘 그 고아 출신이 이 집안을 살렸소.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겠소. 강도연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잇몸이 보일 정도로 깨물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한마디도 더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샹들리에 불빛에 한번 반짝였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본가 2층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던 명희의 손가락이 화장대 위 립스틱을 집어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만찬장에서 고아 출신 여자에게 당한 굴욕이 일주일째 명희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BVIP 임원진이 지연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던 장면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명희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명희가 화장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못 막으면 전현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면 되지. 명희는 수첩을 펼치고 볼펜을 쥐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한남동의 프라이빗 갤러리에서 상류층 사모님들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대리석 바닥이 깔린 갤러리 안에는 수억 원짜리 그림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희는 지연의 팔을 끌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며 두꺼운 카탈로그 3권과 명품 가방 2개를 지연의 양팔에 안겼습니다. 이거 들고 따라와. 내려놓지 말고. 어머님, 제가 들겠습니다. 지연이 묵묵히 짐을 받아 안았습니다. 명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걸었습니다. 갤러리 안쪽 라운지에는 밍크 코트를 걸친 사모님 5-6명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명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젊은 분을 데리고 오시고. 사모님 중 한 명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에요? 명희가 지연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약혼녀인데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아이를 우리 집안에서 걷어주기로 한 거죠. 명희가 목소리를 한껏 높여 말했습니다. 주변 사모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세상에, 보육원이요? 아이고, 명희 씨는 참 마음이 넓으시네.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시다니. 사모님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카탈로그를 아는 두 팔에 힘을 주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배려를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명희 씨. 대단하긴요. 불쌍한 아이니까 정 베푸는 거죠. 명희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카탈로그 표지에 하얀 자국을 남길 만큼 깊이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매 행사가 끝나고 갤러리를 나선 명희는 호텔 카페로 지연을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명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지연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예단 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세트 3억, 강남 아파트 전세금 12억, 명품 예물 세트 2억. 지연이 리스트를 읽어내려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 금액이면 총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명희가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면서 이 정도도 못 맞춰? 이걸 못 가져오면 결혼은 없는 거야. 알겠어? 어머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다이아몬드 세트를 예물로 올리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 리스트의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뭐? 명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파트 전세금 항목은 자금 출처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이 금액을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네가 그걸 왜 따져? 명희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리스트대로 진행하시면 어머님께서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 리스트를 접어서 명희의 탁자 위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귀 밑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훈수를 둬? 명희가 이를 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명희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훈수가 아닙니다.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희는 핸드백을 낚아채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찍어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본가 서재에서 병원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팀장 나야. 이지연이라고 알지? 통번역 에이전시 소속 프리랜서. 네, 사모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으로 투서 하나 만들어 대형 로펌 계약건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관련 거래처들에 다 뿌려. 사모님, 그건 좀 못하겠어? 명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인사권이 내 손에 있는 거 알지? 내년 승진 심사 때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는지는 네 학위에 달렸어. 인사팀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인사팀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부터 지연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먼저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외국계 기업 2곳에서 동시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지연의 주요 거래처 7곳이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텅 빈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23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야. 내가 직접 찾으면 돼. 지연은 밤새 해외 번역 에이전시들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창밖이 부옇게 밝아올 때까지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명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태준에게 말하면 태준이 가문과 등을 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혼자 삼켰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야위어가는 지연의 얼굴이 신경 쓰였던 태준은 병원 내부 전산망을 뒤져 인사팀에서 외부로 발송된 투서 원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은 그 서류를 움켜쥐고 곧장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선 태준의 눈이 핏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쟁반 위에 마카롱과 홍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태준이 성큼성큼 다가가 다과상을 두 손으로 밀어 엎어버렸습니다. 은쟁반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홍차가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태준이 투서 서류를 명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연이 에이전시에 날조된 투서를 뿌린 게 어머니 짓이죠? 거래처를 다 끊어놓은 것도. 명희가 홍차가 튄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냐고요? 어머니,
지연이는 먹고 살 돈도 없어요. 통장에 2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잘 됐네. 돈 없으면 제 풀에 꺾여서 나가겠지. 명희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이런 짓 하시면 저는 병원 후계자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과 영원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명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치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진심입니다. 지연이 한 번만 더 건드리시면 다신 이 집 문턱 안 밟습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 돌아와. 당장 돌아오라고. 하지만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명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카펫 위에 쏟아진 홍차 웅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명희가 지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네, 어머님. 내가 좀 심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능력을 증명해 봐야 하지 않겠니? 지연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 중동 왕족 환자가 한 명 있어. 의사들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치는데 네가 가서 전담 통역을 좀 해봐. 자원봉사로.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명희는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환자가 한 번만 불만을 터뜨리면 그걸로 끝이야. 파혼 사유로 딱이지. 명희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단정한 차림으로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병동 복도에는 깨진 유리컵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간호사 2명이 울먹이며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환자의 종교적 율법과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여 직접 작성한 맞춤형 의료 통역 매뉴얼을 가슴에 안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에 숨어서 병실 쪽을 지켜보던 명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2시간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것은 울며 도망치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보좌관이 환한 얼굴로 나와 병원 행정실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는 최고였습니다. 특히 저 통역사분, 우리 전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희의 음흉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문 채 돌아서서 병동을 빠져나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강행강 메디컬 센터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해였고 정재계 인사가 총출동하는 병원 최대의 행사였습니다. 호텔 대연회장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금빛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 수백 명이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명희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정문이 열리자 명희의 팔짱을 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벨벳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혜린이었습니다. 태준의 전 맞선녀이자 라이벌 대형 병원장의 외동딸이었죠. 명희는 혜린의 팔을 끼고 연회장 안을 누비며 내빈들에게 혜린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태준이와 잘 어울리는 혜린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아버지가 대형 병원장이시죠.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집안도 좋은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내빈들이 연신 감탄하며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 씨, 태준이 약혼녀가 바뀐 거예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명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혜린이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걸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연회장 구석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식 초대장을 받지 못한 지연은 태준이 겨우 마련해준 일반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박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명희와 혜린이 내빈들 사이를 누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연회장을 한 바퀴 돈 뒤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혜린의 눈이 지연의 소박한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혜린이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 구석에 누가 있나 했더니 태준 씨 약혼녀라는 분이시죠? 혜린이 고개를 갸웃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이지연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보육원 출신이시라면서요? 명희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혜린이 눈웃음을 지으며 지연의 드레스를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드레스가 참 소박하시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혹시 동대문? 파티에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린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혜린이 말을 마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와인이 지연의 연보라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슴팍부터 허리까지 붉은 얼룩이 번져나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혜린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지연의 발밑 바닥에 던졌습니다. 세탁비로 쓰세요. 10만 원이면 충분하죠? 아, 그 드레스 값보다 비쌀 수도 있겠다. 혜린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천박한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디를 가도 티가 나는 걸. 연회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명희가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와인 자국이 꽃잎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 위로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발을 옮겨 구두굽으로 수표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시선을 마주한 혜린이 자기도 모르게 반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은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지연은 손수건을 접어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둥 옆 원래 자리를 지키며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BVIP 재단의 아시아 실무진 4명이 도착해 병원 임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투자 계약서의 핵심 조항에 대한 중대한 오역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실무진 대표가 영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 측 통역사 2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통역사가 더듬거리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항도 제대로 번역을 못하면서 우리와 계약을 하겠다고요? 실무진 대표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강도연이 서둘러 다가왔지만 영어로 쏟아지는 항의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때 와인 얼룩이 진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탁자 위에 내던져진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계약서 14조 2항의 번역에서 수익 배분 비율과 위약금 조항이 원문과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영어로 실무진 대표에게 정확한 원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순이익 기준 15%의 배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번역본에서는 총매출 기준으로 잘못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진 대표의 찡그린 이마가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 역시 원문의 의도와 달리 일방적 해지권으로 해석될 수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항의 취지는 양측 합의 기반의 해지 절차입니다. 실무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 부분이 오해의 원인이었군요. 실무진 대표가 표정을 풀며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메인 도어가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6명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은발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BVIP 의료재단의 최고 핵심 이사이자 세계적인 의료 석학 마이클 교수였습니다. 연회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마이클 교수에게 쏠렸습니다. 강도연이 거의 뛰다시피 달려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명의도 재빨리 달려가 두 손을 모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교수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린까지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 파티의 주빈으로 초대받은. 하지만 마이클 교수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밀어내며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 기둥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서 멈췄습니다. 와인 얼룩이 진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지연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큰 보폭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 이지연? 마이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얼굴을 확인한 지연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교수님, 마이클 교수가 두 팔을 벌려 지연을 포옹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10년 전 아프리카 봉사 현장에서 내 논문을 밤낮 없이 번역해주던 그 20살짜리 소녀. 마이클 교수가 지연의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떨어져 얼굴을 살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녕하다마다. 하지만 너는 왜 이 구석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드레스에 묻은 건 뭐지? 마이클 교수의 시선이 지연의 드레스에 번진 붉은 와인 자국 위에 멈췄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명희와 혜린이 서 있는 쪽을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지연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웅성이던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10년 전 아프리카 의료봉사 현장에서 20살의 한국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국제 NGO 전액 장학생이었던 그 소녀는 낮에는 봉사 현장을 누비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제 의학 논문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지연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 소녀의 천재적인 번역이 없었다면 제 연구 성과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소녀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이지연입니다. 연 회장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눈이 지연의 얼룩진 드레스에 다시 한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제 소중한 파트너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묻고 싶군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자신이 하늘처럼 모시려던 세계적인 거물이 지연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광경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흔들리고 샴페인 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연회장 중앙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아시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이지연을 임명하고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숨소리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이지연만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연 회장의 권력 구도가 순식간에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의 생사여 탈권을 쥔 마이클 교수가 고아 출신 예비 며느리를 절대적인 파트너로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연 회장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움켜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혜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환한 얼굴로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해.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몰랐어. 교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지연이 작게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도연이 비서에게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당장 투자 가계약서 준비해. 마이클 교수님이 자리 뜨시기 전에 서명을 받아야 해.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뛰어나갔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강도연에게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 원장,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지연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우리 재단의 투자는 단 한 푼도 없을 겁니다. 강도연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지연이는 우리 집안의 귀한 사람입니다. 명희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굽혀진 허리와 마이클 교수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와인 얼룩이 진 드레스를 입은 지연의 등 뒤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금빛 조명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와의 극적인 재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마이클 교수가 대규모 변호단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일찍 방문해 주시다니. 마이클 교수는 인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서류한 뭉치를 건네받아 강도연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강 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 집행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강도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지연을 재단의 아시아 지부 총괄 매니저로 병원 경영에 참여시킬 것. 이지연의 사전 승인 없이는 주요 자금 운용과 임원급 인사를 처리할 수 없음. 강도연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교수님, 이 조건은 좀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조건을 거부하시면 투자는 전액 철회됩니다. 마이클 교수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투자가 무산되면 병원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단을 이끌고 병원장실을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명희한테 당장 올라오라고 해. 30분 뒤 명희가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비서가 급하다고 해서 왔는데. 당장 지연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명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지금 미쳤어요? 내가 왜 그 고아한테 무릎을 꿇어요? 고아고 뭐고 간에 지금 그 여자 손에 이 병원이 통째로 넘어갔어. 강도연이 계약서를 명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지연이 승인 없이는 돈 한 푼도 못 움직여. 인사도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명희가 계약서를 빼앗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명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에 올라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만든 일이야. 만찬장에서 내쫓으려 하질 않나. 에이전시의 투서를 뿌리질 않나. 창립 행사에서는 다른 여자를 데려와 망신을 주질 않나. 마이클 교수가 그걸 다 봤어. 강도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투자가 날아가면 병원 문 닫는 거야. 3대 가업이 당신 오만함 때문에 거덜나는 꼴을 보겠어?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 회의실에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명희가 들어섰습니다. 명희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지연 앞에 서서 무릎을 구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먼저 손을 들어 이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과거 명희가 내밀었던 20억짜리 예단 리스트 원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명희의 눈앞에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명희의 발밑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러 온 겁니다.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전에 재단의 총괄 매니저로서 공과 사를 분리하겠습니다. 지연이 새 서류를 명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업무 협약 조건입니다. 병원 경영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 간섭을 중단해 주십시오. 명희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지만 남편의 불호령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차 시중을 받기만 했던 명희가 직접 홍차를 따라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차라도 한 잔 마셔라.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희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명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총괄 매니저직을 수락한 지연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재단의 자본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 도심의 아시아 지부 본부를 세웠고 병원 내부의 낙하산 인사들과 명의의 측근들에게 가차 없이 해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심어놓은 사람인데 잘라도 되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실력이 안 되면 누구든 나가야죠. 지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실력파 젊은 의사들과 해외 전문가들로 독자적인 글로벌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해외 선진 의료기기와 신약 시스템을 병원에 독점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고 병원의 매출은 석 달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지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어머니의 간섭에 시달리던 태준 역시 흉부외과 최연소 과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이 마련해 주려던 신혼집을 거절하고 지연이 재단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펜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사무실 모니터에 띄운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과거 지연을 조롱했던 상류층 사모님들과 친척들이 비서실 앞에 줄을 서서 재단 자선 파티 초대권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님, 강 원장님, 사촌 형수님이 초대권을 부탁하셨는데요.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냐고 하셨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발부하지 마세요. 지연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모님도 오셨는데요. 동대문 드레스 어쩌고 하셨던 분이요. 그분도 안 됩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모니터 속 줄 선 사람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지연이 아시아 지부 총괄 매니저로 취임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아시아 글로벌 첨단 의료센터의 성대한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센터 앞 광장에는 각국 국기가 펄럭였고 전 세계 의료계 거물들과 각국 대사,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개원식 단상에 지연이 올랐습니다. 통역사도 프롬프터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영어로 개회사를 시작하더니 프랑스어로 투자 성과를 발표하고 중국어로 아시아 파트너십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국어가 물 흐르듯 교차했고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는 순간 객석에서 우레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오직 지연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VIP석 최전열에 앉아있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야. 태준이 옆에 앉은 동료 의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명희와 강도연, 시댁 친척들은 지연이 세계적인 거물들과 와인 잔을 부딪히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세례가 이어지는 와중에 명희가 슬며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시어머니로서 사진 중심에 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에 참석했던 유럽의 한 보건부 장관이 명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단상은 초청 연사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병원 원장 부인이에요. 며느리가 저기 있는데 내가 왜 못 올라가요? 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관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명희의 양팔을 잡고 단상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명희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최고급 리셉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쏟아지는 찬사를 여유롭게 받으며 강도연을 정중하게 귀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강행강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시자 저의 시아버지이십니다. 강도연이 감격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명희는 파티장 구석 소파에 홀로 앉아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희 앞에 선 지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시선과 마주친 명희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재단 업무에 대한 월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어머님께서 곤란해지실 겁니다. 명희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지연은 돌아서서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시아버지의 병원 이사회에 재단 측 수석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에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병원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당거래 내역입니다. 약품 납품 단가 부풀리기, 장비 구매 과정의 뒷돈 수수,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모든 관행을 폐지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결제 도장 없이는 병원의 작은 비품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권력 장악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준과 지연은 모든 일정을 비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연이 자란 보육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새로 세워진 현판에는 이지연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가 지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렇게 커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수녀님, 저 여기서 밥 먹고 자고 공부했잖아요. 그때 수녀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긴, 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독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 테이프 듣던 거 기억나지? 그때 테이프가 늘어져서 수녀님 몰래 교무실에서 새 테이프 가져왔던 거 아세요? 이런, 이제 와서 자백하는 거야? 수녀가 웃으며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지연과 태준을 둘러쌌습니다. 태준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청진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심장 소리 들어볼래? 저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며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 깊이 품어왔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준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평생. 모닥불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강행강 메디컬 센터를 호시탐탐 노리던 라이벌 병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혜린의 아버지이자 거대 기업형 병원의 수장, 그가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라이벌 병원장의 사주를 받은 브로커 3명이 병원 야간 경비의 눈을 피해 태준의 연구실과 병원장실 비밀 금고에 침투했습니다. 조작된 거액의 로비 장부와 불법 의료기기 대장을 금고 안쪽 깊숙이 심어놓고 새벽이 밝기도 전에 검찰에 익명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침 9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내밀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뽑아내고 서류를 박스째 쓸어 담았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모르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강도연이 병원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영장 내용이 뭐요? 의료기기 불법 유통 및 거액 로비 혐의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강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오. 누가 심어놓은 거란 말이오. 강도연이 악을 썼지만 수사관은 장부를 증거 봉투에 담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요 포털 사이트와 뉴스에 자극적인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병원, 비리온상, 환자 생명으로 장사하는 의사 집안.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통보가 쏟아졌고 거래 은행들은 대출 회수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병원은 설립 이래 최악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라이벌 병원이 고용한 초대형 로펌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강도연의 병원 자산은 물론 명의의 본가 저택 현관문에까지 붉은색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행관들이 거실 소파와 찬장에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명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안 돼.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명의가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다음 가구로 이동했습니다. 명의의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새웠습니다. 낮에는 환자 수술을 집도하고 밤에는 검찰 조사에 출석하고 새벽에는 언론 대응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라이벌 병원의 사주를 받은 악성 시위대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병원 입구를 가로막고 살인 병원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태준이 로비를 가로질러 수술실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로비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태준 선생님, 태준 선생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즉각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당장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초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의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병원장이 태준의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권위자들만 골라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에 갔거나 뇌물수사 협박으로 발을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수치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지연이 유리창을 두 손으로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이클 교수의 긴급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교수님, 저 지연입니다. 태준이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인데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위로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라이벌 병원장이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이 매니저, 남편이 위독하다면서? 안 됐군. 라이벌 병원장이 혀를 차며 서류 봉투를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송 전부 취하해 줄게. 대신 병원 인수합병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해. 그러면 내가 수술팀도 보내줄 수 있어. 지연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쪽을 확인하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명란 위에 잉크병을 기울여 까만 잉크를 쏟아부었습니다. 잉크가 서류 위로 번져나가며 글씨를 삼켜버렸습니다. 지연은 젖은 서류를 양손으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 세계에 밝혀내겠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응급실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라이벌 병원장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과 마주한 순간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지연의 절박한 요청을 받은 마이클 교수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지연이 설립한 아시아 지부 글로벌 센터에 파견되어 대기 중이던 재단 소속 최정예 심장 수술팀이 호출되었습니다. 의료용 전용 헬기가 병원 옥상 헬기장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바람에 옥상의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수술팀 4명이 장비를 들고 뛰어내려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지연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2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깨문 자리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재단의 글로벌 법무팀에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라이벌 병원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원본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라이벌 병원에서 외부로 나간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 주십시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시간 내로 보고하겠습니다. 48시간으로 줄여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법무팀이 움직이는 동안 자신만의 루트를 가동했습니다. 라이벌 병원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다 팽당한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간히 깜빡이는 주차장 구석에 지연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습니다. 이 매니저 맞습니까?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짓을 할 겁니다. 지연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점퍼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내역, 검찰 간부에게 보낸 송금 기록, 언론사에 뿌린 돈까지. 암호가 걸려 있는데 해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연이 USB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USB를 꼭 쥔 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은 삼중 암호로 잠겨 있었고 영문 로비 장부와 스위스 계좌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특기인 번역 능력과 분석력을 총동원해 한 줄 한 줄 풀어나갔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5개째 쌓여 있었고 지연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마지막 암호가 풀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확인한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라이벌 병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 3명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사 데스크에 가짜 뉴스를 사주하며 보낸 돈의 흐름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전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이었습니다. 잡았다. 지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술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매니저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태준 과장님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국내외 대형 언론사 100곳에 초청장을 보내십시오. 장소는 아시아 지부 본부 메인홀입니다. 다음 날 오후 아시아 지부 본부 메인홀에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인강 메디컬 센터에 대한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연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송금 날짜, 금액, 수신자 이름이 세계 국어로 번역되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이벌 병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와 언론사 데스크에 뇌물을 살포한 송금 내역입니다. 모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연이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부는 금고 안쪽에 넣어. 새벽에 움직여야 CCTV에 안 걸려. 검찰 쪽은 내가 이미 손 써놨으니까 걱정 마. 라이벌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메인홀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녹음은 라이벌 병원장이 브로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한 통화 내용입니다. 원본 파일은 이미 특검 측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메인홀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강인강 메디컬 센터에 쏟아지던 비난은
라이벌 병원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특검이 구성되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자택에서 축배를 들고 있던 라이벌 병원장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라이벌 병원장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혜린이 수사관들에게 매달렸지만 라이벌 병원장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취소되었던 투자금이 다시 밀물처럼 돌아왔습니다. 이탈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명의의 본가 저택에 붙었던 붉은 경매 딱지도 떼어졌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지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태준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봤어. 기자회견. 태준이 힘없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몸조리해야 하는데. 내 아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데 안 볼 수가 있어? 태준이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정상화되고 태준이 건강을 회복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풍이 지고 첫눈이 내리던 날 강도현과 명희는 집안의 모든 친척과 과거 지연을 무시했던 VIP 지인들까지 본가 저택의 넓은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는 의자 수십 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소집되었는지 모르는 이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가장 안쪽 상석에 지연과 태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도연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강도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볼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돌려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와.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옷을 입은 명희의 얼굴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희가 수백 명의 눈동자가 향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명희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지연에게 닿았습니다. 명희의 턱이 떨렸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을 내려다보던 명희가 지연의 발치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지연아.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죽고 싶다. 명희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만찬장에서 네 팔을 잡아 끌고 내쫓으려 했지. 갤러리에서 짐을 들게 하고 사모님들 앞에서 고하라고 망신을 줬어. 명희가 다시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시에 거짓 투서를 뿌려서 네 밥줄을 끊었지. 진상 환자한테 던져놓고 네가 망하길 바랐어. 명희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거실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를 데려와서 네 드레스에 와인을 쏟게 하고 수표를 바닥에 던지게 했어. 그 모든 게 다 내가 시킨 거야. 명희가 오열하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 못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도연이 휠체어에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지연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 병원을 살렸고 내 아들을 살렸다. 이 가문의 진짜 기둥은 너 하나뿐이야. 이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공식 선언이다. 과거 지연을 뒤에서 조롱했던 친척들과 사모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어깨를 움츠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엎드린 명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을 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만찬장에서 팔을 잡아 끌던 손톱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갤러리에서 짐을 들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와인이 드레스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명희가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명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죽을 뻔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연이 명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지연이 손수건을 꺼내 명희의 이마에 맺힌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명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얼어붙었던 거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박수가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고마울 것 없어. 어머님도 이제 달라지실 거야. 지연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라이벌 병원장은 파산하여 교도소에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린 역시 사교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지연은 마이클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시아를 넘어 BVIP 의료재단의 글로벌 총괄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세계 의료계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자리였습니다. 태준은 지연이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문병원의 새로운 병원장에 올라 환자 중심의 따뜻한 경영을 펼쳤습니다. 명희는 과거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지연이 설립한 보육원 식당에서 매일 아침 밥을 퍼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상 앞에 앉으면 명희는 국을 한 그릇씩 떠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연과 태준은 펜트하우스의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잔디밭 위에 민들레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꽃.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육원 철제 침대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잠들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정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정원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오후의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연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졌죠. 하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어 테이프를 듣고 밤을 새워가며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세상은 지연에게 참 모질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붓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줄을 끊으려 했고 친척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연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출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